대출받기 어렵지 않나요? 경락잔금 대출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세모니콜 세연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사랑하는 소액님들, 우리 투자금이 소액이다 보니까 대출의 레버리지를 이용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궁금해하시는 경락잔금 대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우리가 입찰 전에 알고 있어야 되는 상황과 낙찰을 받고 나서 경락잔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단계를 정확하게 이 세연쌤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락잔금 대출은 도대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볼게요. 말 그대로 법원 경매나 공매로 낙찰받은 이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해서 받는 대출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입찰 전에 어떤 상황들을 우리 사랑하는 소액님들이 먼저 체크하고 준비해야 되는지 표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요. 차주의 신용도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용이 몇 점인지 지금 현재 한 750점 이상은 되셔야지 대출이 가능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물론 은행마다 그 심사 기준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나의 신용 점수는 몇 점인지를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용도를 조회하는 여러 가지 앱 사이트가 있거든요. 토스, 카카오뱅크 앱, 네이버 엠페이, 올 크레딧, 나이스 등이 있는데요. 저는 토스 앱을 많이 이용을 하는데요. 이 토스 앱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핸드폰으로 토스 어플을 까셔서 여기 보시면 점수가 나오는데 두 개가 나왔어요. 그렇죠? KCB와 나이스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데 평가하는 곳에 따라서 신용 점수가 조금 다를 수 있다는 점,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래도 이렇게 나의 신용 점수를 좀 알고 계셔야 합니다. 보통 대출을 받을 때에는 그 전년도, 작년, 그러니까 2024년도 1년 동안의 소득을 보고 있거든요. 이 소득은 근로소득이 될 수도 있고요. 사업소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근로소득 같은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해서 국세청에서 정확하게 우리가 4대 보험도 내고 급여받은 부분이 명확하게 나오는데요. 자영업자분들 사업소득으로 발생되는 이 소득을 정확하게 신고하지 않는 자영업자들도 있으시잖아요. 그죠? 국세청에 신고한 그 소득만 인정이 되지 나는 실제로 3억을 벌었어. 3억을 인정해주진 않나요?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증빙 자료가 필요한 거죠. 이 증빙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거는 모두 세금 신고를 한 것에 한해서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의 소득 인정 금액은 국세청에 신고한 내가 정확하게 세금을 낸 부분에 대해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국세청에서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국세청 홈택스라고 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셔서요. 국세증명 사업자 등록 세금 관련 신청 신고 이 카테고리를 클릭을 하면은요. 소득금액 증명이라는 글자가 보이시죠? 여기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의 정보를 넣고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내가 지금 입찰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러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의 소득 금액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없는 주부라든지 또는 퇴직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소득이 없으시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대출이 안 나오나요? 라고 또 궁금해 하실 수 있어요. 그죠? 대출이 나옵니다. 하지만 제가 뭐라고요? 반드시 이 소득이 있다라고 하는 증빙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떤 부분을 증빙을 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이세연쌤이 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 소득이 없으신 분들은 환산소득, 대체소득을 인정해줍니다. 그건 바로 국민연금 3개월치, 건강보험료 3개월치, 그리고 1년 동안 카드를 사용한 금액을 인정해주는데요. 무조건 다 인정해주는 건 아니고요. 금액대별로 소득 인정액이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국민연금을 매달 10만 원 정도 냈다. 그랬을 때 국민연금을 납부한 이 3개월치의 평균값을 내어서요. 10만 원 정도니까 1000만 원 이상 1500만 원보다는 조금 못 미치는 소득을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또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에는요. 조건이 있어요. 건강보험료 3개월치 마찬가지로 아까 국민연금처럼 3개월 동안 납부한 금액의 평균값을 내어서 소득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지역 세대주여야 하고요. 지역 의료보험 가입자여야 합니다. 내가 만약에 부모님이 지역 의료보험을 납부하시고 나는 피부양자로 있다. 그럼 인정되지 않겠죠. 내가 지역 의료보험을 납부하는 지역 세대주여야 한다라는 조건이 있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한 달에 93,000원 정도 낸다라고 하시면은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소득 인정액은 1년 동안 3천만 원 정도의 소득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카드 사용액인데요. 내가 국민연금도 납부하지 않고 보험료도 납부하지
이용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1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합산 금액을 소득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 카드를 이용하고 나서 연체되지 않고 잘 완납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 정도의 금액을 사용하고 납부할 수 있는 소득이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죠. 1년 카드 사용액 보시면, 예를 들어 나는 작년 2024년도에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액을 모두 합했더니 한 2천만 원 정도 사용을 한 거죠. 그랬을 때 4,500만 원 정도의 소득 인정액을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부님들이나 퇴직하신 분들,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지 않고요, 연말 정산 때문에 직장 다니시는 가족분의 명의의 카드를 이용하시면 이 또한 카드 사용액으로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꼭 발급받으셔서 환산소득, 대체소득을 만들어 놓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또 1년 동안에 매매사업자로 낙팔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또 소득이 있죠. 이게 내년도에 사업소득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죠. 그리고 네 번째는 주택수입니다. 내가 주택수가 몇 채인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간혹 이러신 분이 있어요. 저는 주택이 한 채예요. 왜냐하면 5채 중에 한 채만 공시가격이 1억 이상이고 4채는 공시가격이 1억 이하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자, 공시가격 1억 이하는요, 취득세 부분에서만 주택수에서 제외시켜 주는 거지, 내가 주택수가 한 채가 있는 게 아니에요. 5채입니다. 이 부분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카운팅 하실 줄 아셔야 하고요. 5번째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대출이 내가 얼마인지를 명확하게 아셔야 되죠. 예를 들면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대출, 그리고 기존에 보유하고 계시는 주택담보대출이 총 얼마인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있으셔야 입찰 전에 저희가 대출 상담을 받을 때 여러분들의 상황을 정확하게 이 상담사님께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정확하게 대출이 얼마 정도 나오는지를 확인할 수 있겠죠. 내 상황을 내가 모르면서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 상황을 알 수 없겠죠. 그래서 이 경매로 개인 매매 사업자를 통해서 낙팔 하시면서 꾸준하게 수익을 내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 5가지를 명확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대출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까지 잘 확인을 하셨죠. 그러면 우리가 입찰을 하고 낙찰을 받았습니다. 와, 너무 축하드립니다. 상상하세요, 여러분. 내가 꿈꾸는 상상은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그럼 낙찰 후에 어떤 체크사항이 필요한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낙찰을 받고 2주 후에 대금 납부 기한이 잡힙니다. 혹시라도 경매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경매 절차에 대해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세연쌤의 블로그인데요. 네이버에 월세모닝콜 세연쌤이라고 여러분들이 검색하시면 이 세연쌤의 블로그에 많은 정보들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제 블로그에서 부동산 경매 진행 절차, 이 표를 보고 한번 확인할게요. 먼저 부동산 경매 신청이 되고 경매 개시 결정이 나고 경매 준비를 하고 배당 요구 종기일 전에 이 채권자들이 배당 요구 신청을 하고, 이 과정에서는 저희가 아직 이 경매 물건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 전 단계이죠. 이것들이 모두 종료가 되고 나서는 우리가 보고 있는 경매지에서 경매 물건을 확인할 수가 있죠. 매각기일 공고가 나고요. 매각 기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입찰에 들어가겠죠? 만약에 우리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죠? 아까 우리 박수 쳤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상상하면 이루어집니다. 낙찰이 되었다고 해서 바로 이 경매 물건이 나의 소유가 되는 건 아닙니다. 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이 이전될 때까지는 아직 우리께 된 게 아니죠. 바로 대금 납부 기한이 잡히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2주 후에 대금 납부 기한이 잡힌다고 했습니다. 그죠? 낙찰이 되고 나서는요, 일주일 뒤에는 매각 허가 결정이 나고요. 그 다음 일주일 동안에 매각 허가 확정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대금 납부 기한이 한 달 정도 잡혀요. 이 한 달 안에 여러분들이 대금을 납부하면 되겠죠? 대금을 납부할 때는 입찰할 때 입찰 보증금 10% 지금 법원에 보관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요. 대출받은 금액 제외한 나머지 잔금, 이 잔금 준비하셔야 되고, 이 잔금과 대출 금액이 발생했을 때 법무사님을 통해서 대금을 납부하고요. 그리고 소유권 이전까지 법무사님이 모든 업무를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대행을 해주실 거예요. 이때 인도 명령 신청하는 거 잊어버리지 마시고 법무사님께 꼭 함께 부탁하세요. 그래서 낙찰을 받고 대금 납부 기한이 잡히는 이 2주 동안 있죠. 2주 동안 여러분들은 또 제가 낙찰받은 물건에 대출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많이 알아보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마음에 드는 상품이 있다면 그 대출 상품으로 결정을 해서 이제는 은행에 가서 자서라는 걸 하게 돼요. 이 자서는 뭐냐면
내가 이 대출 상품을 이제 대출을 정확하게 받겠다라고 계약서를 쓰고 오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자서를 모두 마치고 나면 내가 대금 납부를 언제 할지 법무사님께 정확하게 날짜를 고지해드리고요. 그 날짜에 잘 납부가 될 수 있도록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럼 대출은 보통 얼마 정도 나오는지 이 부분을 너무 궁금해 하시거든요. 대출은 보통 감정가의 60% 또는 낙찰가의 80% 두 개 중에서 낮은 금액이 나와요.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KB 시세에 대비해서 60%로 측정해서 대출을 해주는 은행들이 있어요. 은행 대출 상품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정 가격이 1억인 경매 물건을 우리가 8천만 원의 낙찰가를 써서 낙찰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럼 감정 가격 1억의 60%는 얼마인가요, 여러분? 6천만 원이죠. 그럼 대출 금액이 6천만 원 또는 낙찰가의 80%라고 했습니다. 자, 낙찰가 8천만 원 썼으니까 대출 금액이 6,400만 원이죠. 그럼 감정가의 60%인 6천만 원과 낙찰가의 80%인 6,400만 원 중에 여러분 어떤 게 낮은가요? 감정가의 60%인 6천만 원이 낮죠. 그럼 낙찰가 8천만 원 대비했을 때 대출 금액 6천만 원은 75%의 대출이 나오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물론 낙찰가가 9천만 원이었으면 70%가 채 되지 않았겠죠. 이렇게 낙찰가에 따라서 대출 비율에 변동이 생길 수 있다는 거 이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낙찰가의 70% 정도 대출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또 궁금한 점이 있을 수 있어요. DSR에 걸려서 대출받기 어렵지 않나요? 우리 DSR이 뭐죠, 여러분?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을 DSR이라고 합니다. 대출받은 원금, 이자 뿐만이 아니라요. 우리가 신용대출 받은 거, 마이너스 통장대출 받은 거 여러 가지 대출 총 원금과 이자를 나의 연소득으로 나눈 값을 DSR이라고 하거든요. 물론 저희가 정상적인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는다면 DSR 때문에 어떠한 대출도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경락자금 대출은 보통 사업자 대출로 대출이 나옵니다. 이 사업자 대출의 장점은요, DSR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제 좀 안심이 되시나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낙찰을 받고 다주택자 분이라도 소득이 없는 분이라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경락자금 대출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경락자금 대출로 소액을 가지고 대출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자꾸 이 투자금을 굴리셔야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우리가 목표하는 따박따박 월세 받는 건물주가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경락자금 대출 상담사님의 연락처를 몰라서 이게 첫 단계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연락을 해야지 뭔가 문의도 하고 안내도 받을 텐데 이 연락처를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세연쌤이 경락자금 대출 상담사님들의 연락처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실제로 입찰 당일날 입찰 법정에 가셔서요, 앞에서 명함을 나눠주시는 대출 상담사님들이 계시거든요. 그 상담사님들께 명함을 받고 또는 그 현장에서 조금 궁금한 것들 물어보시면 아마 잘 말씀해 주실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인터넷으로 확인하는 방법인데요. 지지옥션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는요, 경락자금 거래소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이 카테고리를 클릭하면은 전국에 있는 상담사들의 연락처들이 몇 분씩 올라와 있으니까 그 사이트에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사건 번호와 신용도, 소득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출을 실행할 때 은행에다 제출해야 되는 필요 서류들이 있거든요. 이 서류들을 어디에서 어떤 서류들을 발급하셔야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법원에서 발급받으셔야 되는 거는요, 입찰 보증금 영수증입니다. 낙찰을 받으면 바로 받을 수 있는 거죠. 잘 보관하셔야 되겠죠. 두 번째는요, 매각 허가 결정문. 세 번째는 대금 지급 기한 통지서를 발급받아서 은행에 대출을 받을 때 필요 서류로 제출을 하셔야 되고요. 정부24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주민등록 등본 2부, 주민등록 원초본 2부 필요합니다. 5년 주소 이력이 공개되어야 되고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저희가 상담사님과 대출을 상담하고 안내를 받을 때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예요. 주민센터에서는 인감증명서 2부, 그리고 홈택스에서는 국세 완납 증명서, 지방세 완납 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소득 관련 자료들, 예를 들면 소득금액 증명 원천 징수라든지 또는 카드 사용 내역 연말 전산용이라든지 2년치나 또는 작년 1년치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원, 이 서류는 건강보험공단에 의뢰하셔가지고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필요 서류들 잘 준비해서 은행에다가 제출하시면 여러분들 크게 무리 없이 대출을 받으실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 오늘 이세연쌤과 함께 경락잔금 대출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봤습니다. 우리가 입찰 전에 확인해야 되는 상황들, 준비해야 하는 상황들, 이런 부분들도 이세연쌤이 좀 정확하게 오늘 알려드렸고요. 입찰하고 낙찰을 받고 나서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대출을 받는지 이 과정들 단계별로 알려드렸는데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이 과정들은 낙찰을 받으신 분들은 누구나 겪게 되는 과정들이에요. 사실 공부를 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 이런 상황으로 흘러가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분위기 정도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 꼭 낙찰 받으셔서 이 과정을 모두 한번 겪어보시기를 이세연쌤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바랄게요. 마지막으로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께 오늘 이세연쌤이 또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길게 말하지 않고요. 여러분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벌써 2025년도가 석 달이 지나가잖아요. 그죠? 아직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나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셨나요? 여러분들 한 단계 한 단계 매일매일 성장하시면서 한번 도전하고 시도해 보세요. 실천하셔야지 좋은 일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 용기 내고 도전하고 꾸준히 함께 하자고 힘차게 화이팅 외치고 마칠게요. 준비되셨나요? 하나, 둘, 셋, 화이팅! 안녕!